알기 쉬운 림프종을 주제로 이제 강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나름 이제 알기 쉽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림프종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주로 환자의 초기 진단과 어떤 치료 중심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또 여러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림프종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혈액암, 림프종, 백혈병 이런 말에 대해서 자체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백혈병과 림프종 구분을 하려면 일단 급성과 만성의 개념도 좀 알아야 됩니다. 뭔가 급성이면 뭔가 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 만성이면 뭔가 천천히 진행하는 어떤 말의 억양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증식 세포가 성숙 장애를 동반하는지의 여부로 급성과 만성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성은 이제 성숙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애들이라서요. 미숙한 모세포가 증식하는 걸 말하고 만성은 성숙 장애가 동반되지 않고 각 성숙 단계의 세포가 암화돼서 증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골수의 모세포,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세포를 말하는 거죠. 그 세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성숙장애를 두고 하는 급성의 모세포가 20% 이상이니까 백혈병이라고 부릅니다. 급성 백혈병인데 얘네들이 어떤 골수성이냐 림프구성이냐에 따라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제 이 구별하는 방법은 얘들의 표지자를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조혈 모세포가 이제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할을 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그리고 단핵구를 만드는 애들로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림프구는 이제 각각의 세부 림프인 B 세포, T 세포, NK 세포를 이제 분할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조직에 가서 형질 세포가 되고 하는 식으로 점점 성숙하는 단계를 가는데 미성숙 단계 이런 단계에서 병이 되면 이제 급성이 되는 거고 이제 성숙한 단계에서 병이 되면 이제 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를 전체적으로 떨어 돌아다니는 어떤 백혈병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제 만성으로 가면 이제 조직을 이루고 있다가 암이 되면서 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주로 어떤 덩어리가 돼서 커지는 좀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림프종이니까 이제 림프종을 보면은 주로 B와 T 세포 혹은 NK 세포로 나뉘는데 세부 아형만 해도 70가지 종류가 넘게 분류가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B와 T로 구분을 하고 B 세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특히 B 세포를 대표하는 표적이 19, 20, 22인데 이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많은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체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중 항체 치료제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카티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킴리아가 허가를 받아서 3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개량된 카티 치료, 카티 NK 치료 그리고 T 세포가 암세포를 빨리 죽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치료나 아니면 탐식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치료 등의 다양한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 계통은 우리 몸 전신에 이제 림프절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감시 초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은 이제 림프구 병력들이 이제 이 초소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가 적이 발견이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주어진 바대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소들이 이제 곳곳에 포진돼 있고 이제 림프 계통은 이제 혈관과 유사하게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상수도 하수도라고 하면 이제 림프구 계통은 이제 무슨 이제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이제 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서로 다 긴밀하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 훈련을 하는 곳이 이제 골수고 이쪽에서는 항원 노출 없이 B 세포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인식하는 세포들을 죽이고 남의 세포를 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포도 죽인 다음에 이제 성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완성이 되면 이제 말초 기관으로 나오게 되죠. 말초 기관으로 나오는 성숙된 형태는 아직 항원 노출이 없다가
항원이 노출이 돼서 얘네들이 기능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제 소포를 이루면서 작용을 하게 되고 기억 세포를 남기고 같은 적이 오면 또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적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적을 실제로 죽이는 애들은 이제 또 이제 형질 세포라고 해서 형질 세포가 한 종류의 항체만 계속 쏘면서 특정 이제 한 놈만 패는 거죠. 자기 표적을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세포를 분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좀 더 변하는데 이제 성숙 전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고 핵도 큰 세포들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숙을 하면서 이제 우리 림프구 세포들은 좀 작거든요. 9 마이크로 정도 크기가 되면서 이제 CD20이라는 표현형을 발현하면서 나 이제 B 세포 림프구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이제 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할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과정 어디서든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분화 전 단계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에서 병이 생기면 그리고 얘네들은 림프 계열로 이미 정해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되는 겁니다. 급성, 미성숙, 백혈병 그리고 얘네들은 림프구로 정해졌으니까 림프구성 백혈병. 그래서 조직을 형성하지 않고 피 온몸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병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소포를 형성하거나 어떤 덩어리 이렇게 초소 안에 있다가 애들이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덩어리가 됩니다. 덩어리가 돼서 여기가 만져져요, 덩어리가 아파요 해서 와서 조직 검사로 진단되는 경우가 보통 이 경우들이고 이때는 이제 전형적인 림프종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직에서 분화하는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 세포에서 기원한 암이고 얘네들은 CD20을 표현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형태의 이제 특이의 형질 세포의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림프종 치료는 통하지 않고 이 형질 세포 특유의 치료가 진행돼서 다발성 골수종도 다른 영역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경계선상에서 병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림프 모구성 림프종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림프 모구성 림프종 백혈병 이렇게 병이 동시에 진단명이 있어서 이게 백혈병이라는 거냐 림프종이라는 거냐 하지만 사실은 이 단계에 있으면 충분히 그런 진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형질 세포 유사 질환이지만 림프 형질 세포성 이제 림프종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나 발데슈트럼 이제 마크로글로불리네미아 같은 병들은 마치 다발성 골수종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림프종 쪽 어떤 형질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단명은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뒤에 내용도 이제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소의 B 세포들이 있다가 이제 림프에게 유입되면서 따라온 이제 항원 제시 세포들이 적을 인식을 시켜주면 얘네들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이제 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정상 소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암이 형성이 돼가지고 악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뭔가 이제 소포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다르죠. 네, 똑같은 세포들만 계속 어떤 증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포성 림프종입니다. 소포성 림프종은 원래 우리가 소포성 림프종 하면 이제 저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포성 림프종 안에도 저등급에서 고등급까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병리 검사 기록지를 딱 가지고 오셔서 그레이드를 가지고 내가 3긴 거냐, 내가 2기냐, 나는 1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병기 기수와 이 조직 유형의 등급은 좀 다른 거고요. 기수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소포성 림프종은 이런 등급이 있어서 저등급에서도 1등급이 그레이드 1이면 거의 정상적으로 생긴 세포들 사이에 좀 이상하게 생긴 세포가 조금 드문드문 섞여 있고 증식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점점 이상하게 생긴 세포들이 많아지죠. 고등급으로 가면 이상한 세포가 더 많아지고 크기도 더 커집니다. 뭔가 보기에도 이상해지고 이게 뭔가 정상에 가깝다면 이건 점점 비정상에 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도 그레이드 3를 A와 B로 나눠서 A까지는 이제 소포성 림프종처럼 치료를 하고 그레이드 3B는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뭔가 고등급에 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고등급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단된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 저등급일 때는 이렇게 동그란 어떤 소포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미반성 고등급으로 갈수록 그런 형태가 아예 흐물어져 버리고 와해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증식도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증식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치료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이 좀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 시각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림프종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덩어리를 형성하고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검사를 해서 열어서 보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따라 돌기 때문에 그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림프종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부어서 왔어요, 커져서 왔어요 하는 데를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확인해야 되고, 림프종은 70가지가 넘는 유형의 A형이 있기 때문에 그 A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 림프절에서 발견된 건, 사실 경부 림프종은 목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만져지거나 조금만 커져도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십니다, 이걸로. 그러면 이비인후과나 영상의학과에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어 니들이라고 좀 굵은 바늘을 써서 조직을 충분히 떼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흉곽이나 복부 안에 이제 병이 자라면 웬만큼 크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어떤 증상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큰 덩어리가 있어서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미처 모르던 어떤 림프절 비대가 복강 내와 같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신 마취해서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덩어리를 저희가 찾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불가피하게 이제 종격동에 있는 것들은 흉부외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제 겨드랑이가 상당히 깊거든요, 림프절이.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아도 이 안쪽이 되게 깊기 때문에 이제 유방외과 교수님한테 의뢰를 드리고, 표면에 있으면 좀 이제 바늘로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좀 수술을 해서 빼야 되고, 그리고 상하 복부는 이제 외과, 그리고 이런 말단에 있는 사지에 있는 것들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기는 이제 안아버 스테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으면 1기고, 한 군데지만은 이제 횡격막 위든 아래든 이제 한 군데 국한돼 가지고 두 에어리아 이상, 그러니까 경부와 뭐 애과부 이렇게 두 군데 있으면 2기가 되겠고,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퍼져 있으면 3기, 그리고 이 림프절 외의 병소들, 이를테면 간이라든가 뼈라든가 뭐 다른 우장육부 장기를 침범을 한 경우에는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기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CT와 PET-CT를 찍습니다. PET-CT는 저해상도의 CT에 염색약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CT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경을 재고 크기를 재서 나중에 이게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느냐 가지고 우리가 완전 관해다, 부분 관해다, 이런 반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T와 PET-CT는 꼭 짝으로 찍어야 됩니다. 특히 진단 초기에는. 그래서 목, 가슴, 배, 뭐 어디든 림프절이 있는 데는 다 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목에서 발견됐지만 그 환자들 CT를 찍어보면 배나 어떤 다른 위치의 림프절도 같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PET-CT까지 찍어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병기를 이제 내리게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골수 검사와 척수 항암, 척수 검사 및 척수 항암입니다. 척수 검사와 척수 항암은 사실 신경계 재발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거고, 신장 부신 침범은 확실히 신경계의 재발을 잘한다고 완전히 공인된 영역이기 때문에 PET-CT나 CT상에 신장이나 부신의 침범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척수 항암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급 림프종, 특히 버킷 림프종과 같은 아주 센 애들은 이제 우리가 신경계로도 재발 잘하기 때문에 척수 항암을 하고요. 그 외에 유방이나 고환 침범하는 애들, 안군에 침범을 했거나 비강, 척추, 뼈를 침범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직경이 큰 애들은 또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제 신경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수 검사를 하면서 예방적으로 척수 항암제를 반드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검사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상학적으로 골수에 침범이 있는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골수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고등급 림프종 말할 것도 없고, 저등급 림프종에 마치 국한된 저등급 림프종에
10%, 10명 중 1명은 또 골수의 침범이 확인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수는 반드시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골수의 침범이 있으면 림프종은 덩어리에 있다가 걔네들이 골수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골수 침범이 있으면 바로 사기가 됩니다. 골수 침범이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골수 침범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골수를 침범한 암의 어떤 그 염색체 유형이 나쁘면 예후 자체도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를 알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미진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이를테면 목에 하나 저등급이 생겨가지고 여기 방사선만 치료하면 낫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환자가 골수 검사 안 했는데 골수에 침범이 있었다면 추후 전신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골수에 침범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방사선 국소 치료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림프절 비대가 다 악성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커져서 왔는데 열이 나고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전에 무슨 감염성 질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 맞고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커져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면역 반응으로 커진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데 이것도 조직 검사가 필요한 거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사실 그 조직 검사는 크기로 봅니다. 크기. 직경이 1.5cm에서 2cm가 넘어가고 그게 다발성으로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악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이 아닌 경우는 이제 대개 감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이상 면역 반응, 명확한 적이 없는데도 이제 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어떤 림프절 비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캐슬만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표적인 림프종 유사 전신 질환이고, 전신 질환이면서 림프종처럼 생겼지만 악성은 아닙니다. 어떤 그 면역 촉진 인자 사이토카인의 과다 발현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상 경과가 대단히 다양해요. 옛날엔 괴질이라고 불렀거든요. 림프절 여러 개가 있는데 암은 아닌데 환자가 시름시름 앓고 중환자실 가고 돌아가시고 막 해서 좀 치료도 힘들고 항암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고용량 써보고 이렇게 치료가 좀 곤란했던 질환입니다. 캐슬만병이. 근데 이제 요즘은 치료가 다 정립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병소가 있고 얘네들을 조직검사 떼서 봤는데 캐슬만이다. 그럼 그게 치료 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여러 군데에 림프절이 커져 있고 마치 림프종처럼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지만 캐슬만이 진단이 된 경우에도 전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전신에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고감마 글로불린 혈증이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진단만 하고 치료를 안 했었지만 그 뒤로 이제 빈혈이 진행하고 염증 인자가 상승하고 전신 피로감이 악화되는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면역 치료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뒤로는 6개월 안에 증상이랑 피검사 다 좋아지고 그리고 림프절 크기도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캐슬만병 국내에서는 제일 증례가 많고 치료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직 검사로 우리가 림프종을 진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직 검사로 이제 악성이 진단이 됐다 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림프종 이제 처음 진단이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얼마나 살까, 이거 치료는 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실 거예요. 환우분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정보를 막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의료진이 그런 환자를 처음 대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 얼마나 살까예요. 그거를 이제 객관화하는 게 림프종 예후 예측 인자라는 점수표입니다. 사실 70가지가 넘는 여러 림프종의 각각의 또 예후 인자가 따로 있는데 그 예후 인자들의 대부분이 요 인자 중에 몇 개를 꼭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좀 공신력이 있거든요. 나이, 혈전, 젖산, 탈수소 효소인 이거는 비특이적인 염증 수치인데 이게 높고, 그리고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ECOG는 이제 동부 미국 종양학회에서 이제 합의한 내용들인데 ECOG 2점이라 하면 이제 50% 정도 주간에 침상 생활을 해야 되는 정도 기운이 떨어져 있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기는 3기 또는 4기, 림프절 외 병소가 2곳 이상, 뭐 이를테면 뼈와 뭐 폐를 침범을 했다거나 하는 실질장기를 침범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0개부터 1개까지는 저위험군, 2개는 저중등 위험군, 3개는 고중등 위험군, 4개, 5개가 해당되면 고위험군이고, 2000년대 미국의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생존 결과를 보면 저위험군 73%, 저중등 위험군 51%, 고중등 위험군 43%, 고등급은 26%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T세포는 더 생존율이 낮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저등급은 88%, 저중등은 68%, 고중등은 63%, 고등급은 58.8%고 전체 생존율 한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거대 미만성 T세포 림프종이 진단이 되면 3분의 1의 환자는 항암 치료 첫 항암을 해서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고 잘 사시고, 3분의 1은 재발은 하는데 그 후속 치료가 잘 돼서 관해를 이르러서 잘 사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항암 치료 잘 안 듣는 분홍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보통 재발률을 보이는 중에 고위험군 환자들은 재발률이 좀 더 높고 생존율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어떻게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을까? 이 환자를 위해서 추후에 어떤 치료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게 또 의료진한테 중요해서 추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종양학 협력그룹 신체활동 점수표 0점은 이제 증상이 아예 없는 거고, 1점은 약간의 신체 증상 제한은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2점은 낮 시간에 50% 이하를 심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3점은 50% 이상을 이제 침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4점은 하루 종일 누워서 계셔야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점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진 않고, 3, 4점부터는 이제 완치를 위한 어떤 강도 높은 항암이 좀 제한이 되는데, 이 그룹의 어떤 분류 상태가 좀 약간 좀 주먹구구식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환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료실로 80세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적합하냐? 그러니까 강도 높은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는 항암의 기회가 있느냐? 중년의 환자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암 치료를 견디며 치료 이익이 있다. 그리고 취약한 환자다. 치료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져서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가변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것만 잘 해주면서 치료를 하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부적합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익에 비해서 부작용 합병증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 이 치료하면 오히려 치료 때문에 더 위험해지시겠다. 이런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합 노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 능력, 약을 얼마나 많이 그동안 드셔왔는지, 정신 건강, 우울증이나 뭐 이런 다른 건 없는지, 영양 상태, 그리고 사회적 환경, 특히 가족들이랑 사시는지, 가족 어떤 보고 체계는 잘 돼 있는지, 연락들은 잘 하시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반 질환 중에서 어떤 치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 동반 질환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림프종으로도 다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 아주 이전부터 쓰여왔던 이제 점수표인데요.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하냐와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하냐 가능하냐입니다. 그래서 목욕 샤워가 가능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이용하고 이부자리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가고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며 차려놓은 음식을 식사할 수 있는 정도. 여기서 이제 수행 가능한 게 떨어질수록 이제 항암 치료가 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고,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전화 사용, 물건 사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 빨래, 교통수단 이용하고 약 챙겨 먹고 굶자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못할수록 이제 좀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를 좀 간다고 볼 수 있고, 요것은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게 점수가 낮을수록 치료하고 예후가 안 좋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림프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4m를 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진료실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제 환자 이제 걷는 속도만 보면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환자가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이제 중추, 말초, 지각신경계뿐만 아니라 골격근계가 잘 조화롭게 작동을 해야 되고, 걔네들이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 전달과 생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인지 능력, 우울증, 말결신경병증, 근감소증, 골다공증, 비타민 D 결핍, 인슐린 저항성이나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에너지가 잘 없다거나 영양 상태 빈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에너지 전달 생산이 잘 안 되면 보행이 잘 안 되고, 골격근에 문제가 있어도 보행이 잘 안 되고, 신경계 문제가 있어도 보행이 잘 안 돼서 보행을 일정 속도로 잘 할 수 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판단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m 걸어보세요 하고 초를 잽니다. 놀랍게도 이 속도에 따라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 속도로 이제 걸으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를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받고도 치료 생적이 좋았는데, 이제 천천히 잘 못 걸으시는 분들, 아예 못 걸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속도가 느려질수록 점점 생존율이 떨어지고 치료 관련 합병증도 많아집니다. 통계적으로 또 유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강도 높은 항암에 관한 데이터긴 하지만 림프종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병원 림프종 치료를 보시면 이제 이게 재발하지 않고 사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치료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이하에서는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436명에서 60대의 경우에는 7.4%, 70대인 경우는 17.4%, 80대인 경우는 41.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80대, 70대 환자들을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이런 합병증을 합병증을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객관적 지표가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환자한테 의료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자는 치료하면 좀 어렵겠습니다, 치료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환자가 일단 진료실에 걸어 들어올 수 있을 정도 상태는 돼야 림프종 진단이 됐을 때 항암 치료를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80세가 돼도 테니스까지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이제 경향이 이렇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림프종이 진단되면 바로 치료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소표성 림프종을 보면 저등급 림프종의 대표 주자고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환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림프절 외 병소 크기가 엄청 크거나 이제 3개 이상의 림프절 각각이 3cm 이상으로 크거나 발열, 발한, 체중 감소 증상에 계속 시달리시거나 비장이 계속 커지시는 분들, 이런 커진 림프절이 신체를 장기를 압박해서, 예를 들면 콩팥을 압박해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흉수 복수가 생긴다거나 림프 구수가 2배, 3배씩 막 증가를 하거나 혈구 감소, 빈혈, 혈소판 감소가 계속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치료하셔야 된다. 보통 이렇게 증상이 있고 피수치가 흔들리는 환자들은 대개 3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대상 포함해서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크기가 좀 뭐 중등도 3cm짜리가 하나가 있다라든가 2개가 있는데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 그리고 2기인데 이런 증상이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골수 검사는 또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면 림프구, 특히 B세포 림프 영역에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쓰는데, 이 리툭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는 아주 오래되고 이미 치료 효과가 증명된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리툭시맙이라고 하는데 CD20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CD20을 발현하는 세포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든가 형질 세포에서 발현하는 이제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이 치료를 못 쓰고 B세포의 림프종에서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제 이 항체가 이렇게 딱 암세포에 붙으면 이제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푹 터트립니다. 아니면 얘네들이 붙으면 이제 공격 세포나 아니면은 먹는 세포가 와서 이걸 인지하고 얘를 공격하거나 먹어버립니다.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적 치료제는 리툭시맙이 있고, 얘는 초기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입 속도를 처음에는 줄였다가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 외에 이제 항암제는 이 3개가 항암제고,
그리고 프레디솔은 이건 스테로이드입니다. 고용량으로 쓰고 3개의 항암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트라사이클린, 독소루비신인데 얘네들은 이제 누적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10번, 20번 막 쓰지는 못하고요. 보통 표준 치료는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 단위로 6번. 그리고 또 벤다무스틴은 저등급 림프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벤다무스틴 항암은 이제 동독에서 개발이 됐는데 서로 다른 항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등급 비호치킨 림프종 중에 특히 소포성 림프종에서 효과가 알찹에 비해서 탁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포성 림프종은 보험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외투세포 림프종이나 변형부 림프종 같은 유형에서는 본인 부담으로는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리투키마과 벤다무스틴을 첫날 다 주고, 이제 잘못됐네요. 벤다무스틴을 둘째 날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간격으로 6번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작용이 뭐냐? 부작용은 이제 알찹이랑 비교했을 때 백혈구와 호중구 감소는 좀 적습니다. 근데 림프구 감소는 좀 많은 편이라서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좀 떨어져서 항암을 하고 나서도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감염에 좀 취약하고 특히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좀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는 알찹보다 훨씬 좋고요. 머리 빠지는 게 아예 없습니다. 벤다무스틴은. 그래서 알벤다는 머리 안 빠지는 약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감각 이상이나 구내염도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부 발적과 알러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벤다무스틴이 좀 발적이 많고 리툭시마 수능 환자들은 폐포자충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도 또 피부 발적이나 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알러지나 발적이 생겨서 오시면 이제 일단 그 예방약제 먼저 끊고 그다음에 알러지 약을 좀 쓰면서 이제 치료는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한 20%가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항암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알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후에는 이제 임상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항암 치료를 이제 했어. 이제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항암제를 주입을 하면 호중구가 떨어지는 게 이제 의료진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호중구가 떨어지면 이제 세포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 점막염 같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점막염이 생기니까 이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 사이로 이제 세균들이나 어떤 나쁜 애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은 또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장균이나 우리 상제 세균이 잠재적으로 이제 있다가 이런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균열증이나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호흡기 연관 감염, 특히 폐포자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나 이럴 때 흙바닥이나 이런 데서 놀 때 이 포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기회가 생겨가지고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진균 감염도 그렇고, 그 곰팡이 감염도 그렇고. 그래서 요 호중구 감소되는 상태를 최대한 줄여야 이런 발열과 호중구 감소성 발열에 의한 감염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백혈구 조율 촉진제를 투약을 하는 겁니다. 백혈구 조율 촉진제를 투약을 하면 이 호중구 감소의 기관과 요 폭을 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서, 사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환자가 이제 합병증을 적게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감염성 합병증을. 그래서 이제 예방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예방적이라는 것은 이제 백혈구가 정상일 때 줘야지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오래가는 조율 촉진제를 항암제를 투약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래 가느냐? 이제 분자량이 큰 애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요 조율 촉진제. 그래서 콩팥을 잘 안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반감기가 늘어나고, 요 자체는 이제 조혈모 세포에서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회복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백혈구에 먹혀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2주거든요. 2주 안에 얘네들은 사라지고 그 사이에 호중구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중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항암하고 8일에서 9일 때쯤 떨어졌다가 2,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호중구 감소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12일, 13일 이때가 되면은 이제 호중구가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회복을 하시면 이제 퇴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해도 되고, 왜냐하면 예방적 촉진제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첫 항암에서 호중구 감소 기간에 이 감염성 질환을 겪으셨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에 감염이 있었다 하면은 항암제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입원해서 좀 이게 면밀히 보면서 이제 조혈 촉진제를 쓰면서 회복을 도모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치료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겠죠. 예방적 투약이라는 것은 결국 항암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항암제가 세면은 호중 감소성 발열 위험도가 높을 거고, 그럼 예방적 촉진제 쓰는 겁니다. 항암에 따른 호중 감소 발열 위험도가 낮으면 안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 영역이 있거든요. 이 중간 영역은 이제 동반 질환과 나이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전에 항암 치료를 했느냐, 호중구 감소증이 이전에도 지속이 됐었느냐, 골수 침범한 악성 종양이 있느냐, 수술 가거력이나 개방성 창상이 있느냐,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있느냐, 65세 초과 환자에서 100% 용량 항암을 받느냐,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어서 다 종합했을 때 위험도가 20%가 넘으면 이제 예방적 촉진제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이제 급여로 처방을 하고, 이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은 예방적이지만 위험 인자가 해당이 안 되면 본인 부담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위험도가 높으면서 위험 인자가 있으면 이제 급여로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위험군의 항암을 쓰는데, 중등도 위험군 환자들, 이 벤다무스틴이나 이 호치킨 림프종 ABVD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듈라스타라는 어떤 장기 조혈 촉진제를 예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 부담으로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65세 이상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환자들한테 우리가 급여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치료는 대부분 이제 R찹이 아직은 1차 치료로 돼 있고, 그리고 소포성 림프종이나 저등급은 이제 BR 요법을 우리가 1차로 쓰고 있는데, 소포성 림프종만 급여고 나머지는 좀 비급여인 게 있습니다. 호치킨 림프종도 위험도가 5점 이상인 경우에만 AVD랑 항암을 쓰면서 이제 고위험 20% 이상의 호중 감소성 발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버킷이나 이런 버킷은 상당히 이제 악성도가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세게 합니다. 구출항암요법은 초탕암요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방적 백혈구 촉진제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고용량 항암 중에 이제 전처치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제 피가 가는 데는 모두 다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가 가는 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닿는 데는 결국 피가 가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 뭐 이런 데 빼고는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이제 장기에도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에만 띡 생기면 이제 장기 중심의 림프종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위치가 눈, 폐, 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도 안와라는 건 이제 눈 자체보다는 이제 눈 주변 조직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막이라든가 이제 주변 눈물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구 내에 림프종이 직접 침부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신경학적인 신경계 림프종이라고 보고 신경학적 치료를 하는데요. 마치 중추신경계 침범한 거랑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제 안화 림프종, 그리고 안구 내 림프종, 그리고 위 림프종에 가장 좀 많은 수의 환자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제 환우분들과 이제 의료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 협진 진료팀을 구축해서 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해외학과, 호흡기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림프종 전문 간호사 선생님, 호화기내과 이외에도 이제 피부과나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학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안화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안과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변연부 림프종은 이제 결막과 눈꺼풀에서 가장 많고, 이제 이렇게 결막에서 가장 이제 흔하게 있는데, 이제 결막에만 국한된 경우는 우리가 저등급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안에 안구 쪽으로 침범을 했다거나 주변 안구 구조물을 침범을 했을 경우에 기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기수는 이제 단안 혹은 양안의 결막에 국한된 안화 변연부 림프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생존율은 상당히 좋고 치료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낮은 기수에서는 주로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높은 기수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높은 기수라는 게 전신 침범이 아니고 이제 안구를 많이 침범하는 경우도 우리가 높은 기수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냥 결막에 국한된 경우에만 주로 낮은 기수 우리가 임의로 해서 치료를 정하는데, 이제 이렇게 양쪽을 침범하거나 안쪽으로 크게 덩어리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잘 안 닿거나 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진행한 병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고려도 저희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항암 치료라는 게 엄청 막 세고 무섭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알찹보다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독성, 누적 독성 있는 약이 하나가 빠졌죠. 예, 그리고 이 약이 항암제 조합 중에서 가장 약한 항암제 조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주 단위로 치료를 하는데 6번의 리툭시마 표적 치료제만 2번 더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이제 방사선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이제 말초신경병증만 조금 있는데 이것도 5%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백혈구 감소는 이제 촉진제 투여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다 돌아오고,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백내장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영구적일 수 있죠. 때때로 4분의 1이 백내장이 생기는데, 특히 좀 진행한 안구 내에서 또 진행한 병기인 경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이 렌즈를 이제 이렇게 방사선 조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고 백내장 수술을, 특히 50세 이전에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진행한 젊은 환자들은 이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항암 치료도 고려해 보시자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치료는 방사선 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 그리고 치료 경과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학제 협진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를 이제 같이 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미변연부 림프종은 이제 대부분 점막 연관 림프종, 특히 변연부 림프종이고, 근데 고등급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급인 경우에는 그냥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미변연부 림프종으로 진단된 경우는 헬리코박터의 감염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위변연부 림프종은 제균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안 하고 제균 치료 약제 2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관해가 되는데 70%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균 치료를 하고 3개월 단위로 확인을 해서 조직 검사에서 잔류하거나 유견 병소가 있거나 병변의 변화가 없으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지만, 대개 이제 제균도 잘 됐고 병소가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년간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 동안에 6개월에서 12개월간 내시경을 하고, 그 뒤에는 1년 단위로 내시경을 하면서 재발 여부를 봅니다. 눈으로 안 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CT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커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헬리코가 음성이거나 좀 더 위를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설량이 아주 높게 쓰지는 않고, 그리고 부작용도 뭐 이제 보존적 약물 치료로 가능한 정도의 오심과 명치부 통증, 속쓰림 정도, 소화 부작용, 소화가 잘 안 돼요 정도가 있었고,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환자들이 회복하셨습니다. 폐변연부 림프종은 이제 원발성, 그러니까 폐에서 처음 생기는 림프종 중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이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예, 진단 당시에는 영령 분포는 50세에서 60세고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점막 림프종 증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폐결절부터 다발성 폐결절, 간질성 폐결절도 있고, 기관지 확관증과 세기관지염형도 있어가지고 어떤 기존에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만성 염증 자극에 의해서 림프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수술적으로 단독 병소고 크기가 크면 우리가 폐업을 절제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진단을 위해서 그냥 이제 그 주변만 좀 자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CT 유도스, 이게 흉부로 이제 경피로 이게 찌르기가 가능한 위치에서는 이제 마취하고 이제 경피에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기관지에 붙어 있으면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수는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다 나눌 수는 있는데, 단독 폐병소 외에는 대부분 항암 치료를 저희가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진행병기에서는 리툭시마를 포함한 복합 항암제를 쓰는데 저희가 RCVP를 쓰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사실 폐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침범한 걸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정상폐도 방사선 손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아주 가능한 경우 외에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다 됐다.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포성 림프종이라는 병은 이제 유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리툭시맙이라는 치료를 이 2달 단위로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는데, 유지 치료와 경과 관찰에 좀 더 가까운 의견들을 보면 유지 치료는 무진행 생존율이 높다. 재발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다. 환자가 유지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경과 관찰을 해야 될 때는 항암 독성이 좀 있죠. 이 면역 치료를 하면 아까 말했듯이 림프구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감염이 좀 취약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재발 저위험군 경우가 굳이 이제 유지 치료를 해야 되냐, 불필요한 어떤 돈 보존 시간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환자가 난 더 이상 치료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면은 이제 경과 관찰 하는 건데, 만약에 재발 고위험군 환자가 유지 치료를 받지 않길 희망할 수도 있고, 저위험군 환자가 나는 꼭 치료를 받을래요, 불안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사와 환자가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소포성 림프종 우리 병원 치료 효과는 대단히 좋고요. 전체 생존율 92.7%인데, 근데 이게 위험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험군이 높은 환자들은 50%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진행 생존율이기 때문에 50.5%는 결국 병이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49.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소포성 림프종 전체 환자를 봤을 땐 유지 치료가 크게 어떤 재발률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낮추진 않았는데, 고위험군 환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발률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지치료를 하지 말자고 이제 원칙을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지치료하는 환자들 중에 실제로 코로나가 진단이 됐어요. 40명이나. 그 중에 또 15명이 또 중증으로 갔거든요. 이제 중증은 폐 섬유화증이 돼가지고 폐 기능이 영구적 손상을 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치료 중인 환자가 또 코비드를 걸리는 확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손해나는 경우가 더 많으면 좀 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지켜보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고등어 림프종은 이제 선별적으로 공고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뭐 거대 미완소 비세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T세포 림프종과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가 관해를 획득했을 경우에 이 관해 상태를 꼭 유지를 해야겠다, 추후에 치료는 더 힘들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고강도 항암 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위험군인 거대 비만성 비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선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2013년 AEGM에서 발간된 논문 성과인 이래 우리 병원에서도 선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효과가 있다고, 무진행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둘 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이제 구제 자가 이식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병원 이제 과도한 항암 노출, 그리고 뒤에 항암 치료 또 해야 되고 세포 치료나 다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구제 자가 이식 치료도 성적 좋지 않고 다음 재발도 많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구제 자가 이식하면서 강도 높은 항암을 해가지고 환자를 어떤 지치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저희는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그 거대 미완성 비세포 림프종 1차 치료에서 1년 이내에 재발하면 이 사람은 항암 치료 안 되겠다 해서 카티를 쓰는데, 2차 카티는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서양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1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공고 자가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1차에서 공고를 해서 재발을 안 하면 그거보다 해피한 상황이 없거든요.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별적으로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제 추가적인 자가 이식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괜히 선별적으로 항암했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이 항암 치료 못 견디고. 하지만 우리 병원의 77명은 자가 이식을 선제적으로 했고 97명은 안 했는데, 오히려 치료 관련 사망률이 더 좀 낮았습니다. 그 외에도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은 높이는 성과를 잘 보여줘서, 뭐 B세포 림프종뿐만 아니라 T세포는 더 치료가 없거든요, 뒤에. 그래서 이 소중한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자가식 치료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발한 경우에는 구제적으로 자가 이식을 하기보다는 T세포 같은 경우는 구제항암하고 동종 졸모세포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임상을 하거나,
그리고 그 B세포 림프종 계열은 이제 가용한 어떤 면역 치료들 임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들을 좀 더 선호해서 환자를 좀 더 기력을 소진하지 않고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카티 세포 치료 성적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아주 막 기대했던 만큼 막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티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후속 치료가 좀 치료 효과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걸 계속 좀 저희가 찾고 환자가 최대한 어떤 완치를 위한 여정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치료 계획을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고위험군 환자들을 선별해서 조혈모 세포 채집 때 암세포 좀 걸러내고 이렇게 모으고 전처치료법도 아주 효과적인 레지멘을 짜서 쓰고, 그리고 이식 후에 전막염 합병증 예방적 치료제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사이토카인 유도 세포 공격 세포를 따로 배양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서 재발을 추가적으로 막는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식이 이제 고리타분한 치료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끊임없는 어떤 혁신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티 세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암세포만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내 T세포에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줘서 내 몸의 T세포가 암세포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와 급성 비세포 금속 림프구성 백혈병 중 25세 이하와 소아 환자들한테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다 왔다 안 돼서 카티 하러 왔어요 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소포성 림프종이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림프종이면은 이게 안타깝지만 카티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과정은 세포 분반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보통 3주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필요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전처치를 해서 몸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킴리아를 주입을 하고 2주간 합병증을 관찰합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과 중추신대 독성 증후군을 관찰하고 2주 뒤에 이제 퇴원을 해서 외래에서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보통 결판이 3개월 안에 납니다. 3개월 안에 이제 재발을 하거나 안 좋으면 이제 치료가 끝난 거고, 3개월 동안에 이제 그 환자들이 46.1%가 무병 생존율을 보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는 31%가 무병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막 60%, 뭐 50%, 70%를 기대했으면 좀 의료진으로서 안타까운 결과일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치료 성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불응성 림프종 치료가 안 좋거든요, 성적이. 그러니까 10% 정도 안 됩니다. 옛날 치료 방식으로 보면은 10%, 20% 한쪽입니다. 그래서 이 40세 남자 환자는 이렇게 병 많은 상태에서 불응성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지나서 6개월 지나서 치료 효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피 수치에서 카티 세포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 환자 아주 치료가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이틀째 주입하고 이틀째 주로 열이 나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8일까지 주로 갑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열이 나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냐 혈압이 떨어지냐 이런 걸 저희가 중요하게 관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학적 독성 증후군은 이제 좀 어눌해진다거나 이제 좀 의식이 처진다거나 하는 게 4일 정도 때부터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17일까지 좀 갑니다. 근데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주 사이에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성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이 토시리즈마브라는 치료를 이용해서 이제 원인 물질을 이제 차단하는 치료를 8시간 단위로 4번까지는 급여가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안 되면 우리는 이런 3가지 약제를 또 비급여긴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했거나 하고 있는 임상 치료들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더 이상 치료가 없습니다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치료를 계속 권유하면서 완치의 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은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환자한테 이제 완치를 향한 여정의 나침판이자 항해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고요. 저 맨 뒤에 분. 교수님, 연일 환자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교수님한테指導계속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성모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강의 쭉 들었지만은 너무 많은 내용이라 어떻게 듣고 다 한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서도 지금 아까 CT하고 또 PET-CT하고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CT하고 PET-CT를 찍으면은 그 암세포라는 게 머리털만 빼고 신체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까, 그게? 이제 영상학적으로 이제 CT나 PET-CT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얘네들 어느 정도 커서 덩어리를 형성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수가 엄청 많을 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는 하나만 있어도 암세포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관의 상태라는 것은 영상학적인 우리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상으로 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암세포가 1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완전 관해가 되면 그 나머지 잔여 암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얘네들을 제압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자라 올라오지 못하고 막기 때문에 관의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학적인 관해가 완치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른 유형의 암세포라든가 암이 있었을 때도 이제 영상학적인 걸로 그걸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항암하고 나서 그 재발률에 물론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게 환자 관리를 잘못해서 재발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환자가 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재발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더 이제 힘든 그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저도 그것을 여러 분을 봤어요. 그게 엄청 고통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음식 같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치료를 더 항암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치료를 많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 의료진으로서 어떤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떤 몸에 좋다더라 하는 건 사실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간이나 폐 기능 또는 신장 기능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섣불리 권유드리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단 당시에 재발할 확률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떤 진단 시 유형, 병기 이런 상태로 재발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건 통계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부분에서 환자가 이런 걸 겪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니까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그래서 진단 당시에 같은 림프종 유형을 같이 진단받으신 환자분이시더라도 이분은 좀 재발을 더 할 확률이 높다. 이분은 좀 재발 안 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의료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환자분은 재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완치 전에 관해를 획득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뤄 나가는 게 저희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현대 의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치료를 유지를 하고 또 1차 치료도 이제 임상이 있어요.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재발을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예. 네.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인용해서 재발을 막고 이제 단계별로 치료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민기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